이런 걸 먹고 밤새 환자 살리라고요? 미국 대형 병원 응급실 야간 근무자들이 자판기 앞에서 농담처럼 내뱉던 말입니다. 초콜릿바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는 새벽 3시. 존스 홉킨스 출신 의사들조차 손끝이 떨리고 판단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인 간호사가 동료들 이름을 붙여 나눠준 김밥 한 줄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지만 그날 심정지 환자 앞에서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먹는 10분이 달라지자 남은 8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김밥 한 줄에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응급의학을 수련했죠.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곳이에요. 그곳의 프로토콜은 촘촘했고 훈련은 냉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면 현장도 완벽할 거라고요. 시카고의 이 대형 병원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레지던트들은 정확했고 간호사들은 능숙했죠. 환자 흐름도 예측 가능했어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핵심 인력은 단 12명이에요. 공식 휴식 시간은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30분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환자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응급 호출은 예고 없이 울리죠.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는 불가능해요. 의료진은 몸을 속이는 법을 배웁니다. 자판기 과자,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빠르고 달고 강하죠. 5분 안에 삼킬 수 있고 1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요. 새벽 1시까지는 버팁니다. 각성제 같은 음식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니까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달라져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판단이 짧아집니다. 큰 실수는 없어요. 대신 작은 흔들림이 쌓이죠. 리 선생님, 22번 침대 환자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트를 집어들었지만 숫자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줄을 2번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이런 순간이 위험해요. 응급의학에서는 0.5초의 지연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 용량을 계산하고 다음 조치를 결정해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자동으로 나왔을 판단이 2초 늦게 나왔죠. 겨우 2초지만 응급실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말해요. 야간은 원래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밤이 힘든 게 아니라 밤을 버티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느꼈거든요. 존스 홉킨스에서 배운 건 많았지만 야간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저는 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초콜릿바, 에너지 드링크, 감자칩. 순간적으로는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지만 30분 후면 더 심하게 무너졌죠. 속은 쓰리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러면 또 시간을 뺏겼습니다. 카페테리아에 가서 제대로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왕복 10분, 줄 서는 시간 5분, 먹는 시간 15분. 최소 30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응급실을 비울 수는 없었죠. 결국 우리는 자판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도 그거 드세요?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물었어요. 손에는 똑같은 초콜릿바가 들려 있었죠.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다들 이거 먹는 거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어요. 팀은 움직였지만 뭔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약물 용량을 확인하느라 2초를 지체했고 다른 누군가는 지시를 잘못 들었죠. 제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집중이 흐트러진 증거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살아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선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요. 존스 홉킨스에서 훈련받았던 그 예리한 집중력은 새벽 4시에 응급실 어딘가에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교대하면서 동료 의사가 말했어요. 어젯밤 힘들었죠? 네, 환자가 많아서요. 아니요. 환자 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컨디션 문제죠. 그는 정확히 짚었습니다. 환자는 늘 많았어요. 하지만 어떤 밤은 버틸 수 있고 어떤 밤은 무너졌죠. 차이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사소한 곳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다음 날 밤 한 한국인 간호사가 휴게실에 가져온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은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소파, 작은 테이블, 구석의 자판기. 의료진은 각자 시간을 쪼개듯 사용했죠. 누군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정신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도 자판기 앞에 섰어요. 늘 하던 대로 초콜릿 바를 뽑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들 잠깐만요. 고개를 돌리니 한국인 간호사 수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이 야간팀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에게도 동료에게도 먼저 말을 걸고 긴장을 풀 줄 아는 사람이었죠. 밤 11시에 출근해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건 그녀뿐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상하게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여러 개의 작은 용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빠 보이죠? 한 입씩만 드세요. 용기 안에는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려 있고 손에 묻지 않게 단단히 말려 있었어요. 용기는 5개였고 각각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말했어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요? 네, 자판기 음식보다 나을 거예요. 간호사 한 명이 먼저 용기를 집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먹어봤는데 밤에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어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가져온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 뭔가 계산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명이 집었고 또 한 명이 따라 집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용기를 열었죠. 김밥 4조각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과자처럼 입안을 마르게 하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속이 편했습니다. 요란한 각성이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에너지 드링크를 2캔씩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저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가더라고요. 수지는 웃으며 자기 용기를 열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으려던 게 아니라 애초에 여러 명 몫을 준비해 온 거였죠. 근데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간호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야간 근무 전에 이런 걸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요, 30분이면 돼요. 김밥은 간단해요. 30분. 그녀는 출근 전 30분을 우리를 위해 썼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요청받은 것도 아닌데요. 휴게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들 김밥을 먹으며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2번째 조각을 집으며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자판기 앞에서 혼자 과자를 뽑을 때와 테이블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생존이었고 후자는 연대였어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밤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수진, 이거 매주 해줄 수 있어요? 레지던트 한 명이 농담처럼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죠.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개인의 친절은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해도 매일은 불가능하죠. 좋은 의도도 지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각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확실히 다르네요. 맞아요. 속도 안 쓰리고. 저도 에너지 드링크 안 마셨는데 괜찮아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손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머릿속도 또렷했죠. 환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누군가 수액 라인을 확보했어요. 제 지시는 명확했고 팀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미묘한 안정감이 어디서 왔는지요. 새벽 2시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겼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먹어보니까 밤에는 자극 말고 오래 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듯 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극이 아니라 지속, 깨우는 게 아니라 지탱하는 것. 그녀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새벽 3시는 응급실의 경계선입니다. 각성은 남아있는데 집중은 떨어져요. 그 틈에서 사고가 나죠.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이 시간대의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통계가 말해줬어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의료 오류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이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랐어요. 차트를 볼 때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느꼈어요. 지시를 내릴 때 문장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유지됐죠. 리 선생님, 15번 침대 복통 환자 봐주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환자에게 갔어요. 50대 남성, 오른쪽 아랫배 통증. 보호자는 불안해 보였고 질문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저녁 먹고 나서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떤 통증인가요? 찌르는 듯한 통증인가요? 아니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인가요? 찌르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더 아파요. 저는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어요. 반발 압통이 있었죠.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맹장염 가능성이 있어요.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맹장염이면 수술해야 하나요? CT 결과를 먼저 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평소 같았으면 이 질문이 부담이 됐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맹장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빨리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차분히 끝낼 수 있었어요. 환자를 CT실로 보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해 보였어요. 간호사들의 걸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트들의 손이 덜 떨렸죠. 그 차이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그 미묘함이 결과를 바꾸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느껴지던 그 무거운 피로가 없었어요.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응급 호출이 울렸어요. 호흡곤란 환자였습니다. 80대 여성, 천식병력. 저는 즉시 움직였죠. 산소 투여하고 네뷸라이저 준비하세요. 네, 선생님. 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지시를 되묻지 않았어요.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88%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투여하고 염증 억제제 준비하세요. 용량은요? 40mg 정맥 주사로요. 제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0분 후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94%로 올라갔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죠. 다행이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휴게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자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줄었습니다. 대신 냉장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김밥 있어? 아니요, 오늘은 제가 못 사왔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자연스러운 인사가 돼 있었어요. 김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우리의 새로운 리듬이 되고 있었죠. 레지던트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먹은 게 아직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도요. 오늘 새벽에 떨림이 없어요. 맞아요. 뭔가 버틸만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걸요. 김밥 한 줄이 만든 변화는 그날 밤에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극이 아니라 영양으로 버티는 법을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수진이 매번 김밥을 싸올 수는 없어요. 개인의 친절에 의존하는 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죠. 이 변화가 진짜 변화가 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머지않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늘 저항을 부릅니다. 며칠 뒤 휴게실에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가벼웠습니다.
김밥이 좋았다는 이야기, 자기도 집에서 싸울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행정팀 담당자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위생 규정 문제, 책임 소재 문제. 그녀의 지적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외부 음식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은 조심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 외부 음식으로 식중독이라도 걸린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공평성 문제도 있었어요.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못 가져오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레지던트들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밤 근무가 확실히 나아졌다고요. 하지만 행정팀의 답변도 명확했어요. 개인이 매번 준비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는 병원 카페테리아 이용을 제안했어요. 샌드위치도 있고 샐러드 바도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안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카페테리아는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미리 사둔다 해도 문제가 있었어요. 샌드위치는 손에 묻고 샐러드는 포크가 필요했죠. 10분. 그 조건 앞에서 기존 대안들은 모두 불리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새벽 3시의 집중력이 확실히 달랐다고요. 하지만 행정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는 거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휴게실이 아니라 복도 한쪽이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문제를 만든 것 같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무시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멋진 말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자기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혼자만 먹는 건 오래 못 가니까 다 같이 먹으려고 싸웠다는 거였어요. 같이 먹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그 말은 개인의 친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 야간 근무가 있는데 그때마다 준비하는 건 힘들다는 거였죠. 처음엔 할만했지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어요. 좋은 의도도 지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개인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의 친절은 시작일 수는 있어도 끝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변화는 시스템에서 나오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야간팀은 다시 자판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콜릿바, 에너지 드링크, 감자칩. 익숙한 선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 3시 저는 다시 손떨림을 느꼈습니다. 차트의 숫자가 흐릿했어요. 환자에게 설명할 때 말이 짧아졌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알미 다음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레지던트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엔 돈을 모아서 김밥집에 배달을 시키자는 거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그것도 방법이겠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개인의 친절이 집단의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응급 호출이 울렸어요. 심정지 환자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온 거죠. 저는 즉시 달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끌어내렸죠. 60대 남성 심폐소생술 진행 중이었습니다. 15분째라고 했어요. 2번 재세동했지만 반응이 없었죠.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동안 저는 팀을 봤습니다. 수진, 레지던트 2명, 간호사 3명. 모두 평소보다 1시간 이상을 더 버틴 상태였어요. 그날도 수진이 김밥을 가져왔고 우리는 새벽 1시에 함께 먹었죠.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리듬 체크 지시, 200줄 충전, 재세동.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지만 모니터에는 여전히 심실세동이 보였어요. 심폐소생술을 재개했습니다. 수진이 에피네프린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약물 카트에서 정확한 약물을 꺼내고 용량을 확인하고 정맥 라인으로 투여했죠.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어요. 레지던트가 흉부 압박을 이어받았습니다.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한 명이 지치면 다른 한 명이 바로 투입됐죠.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2분 후 다시 리듬을 체크했습니다. 여전히 심실세동이었어요. 두 번째 재세동을 준비했죠. 환자의 몸이 다시 튀어 올랐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실세동에서 심실빅맥으로 바뀌었어요. 나쁜 리듬이지만 조금은 나아진 거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아미오다론을 투여했죠.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제 집중력은 흐트러졌을 겁니다. 새벽 4시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머리가 맑았습니다. 판단이 선명했죠. 다시 리듬을 체크했습니다. 심실빈맥이 계속됐지만 빈도가 줄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재세동을 준비했죠.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약물 준비는 정확했고 리듬은 유지됐죠.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자의 몸이 튀어 올랐고 우리는 모니터를 봤어요. 동성 리듬이었습니다. 정상 리듬이 돌아온 거였죠. 수진이 외쳤습니다. 맥박이 있다고요. 저는 환자의 목에 손을 댔어요. 경동맥에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했죠. 30분 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응급실로 돌아오는 길에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오늘 팀워크가 정말 좋았다고요. 평소보다 훨씬 매끄러웠다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인수인계 시간에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야간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뭔가 했냐고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김밥 좀 먹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간팀 사이에서 김밥 이야기가 돌았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진지해졌죠. 며칠 뒤 수진이 휴게실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김밥을 공동 주문하겠다고요. 원하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죠. 주문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1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혔어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직급에 상관없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같이 주문하겠다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배달이 오게 했대요. 고정으로요. 고정. 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비용은 각자 분담이었어요. 1인당 $5면 충분했죠. 자판기에서 쓰는 돈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의 친절이 구조로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곧 더 큰 변화를 만들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주문일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밤 10시였어요. 수지는 주문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종류, 수량. 간단했어요. 그날 휴게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죠. 정말 배달이 올까? 정말 먹을 만할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밤 10시 정각 배달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큰 박스 2개였어요. 수진이 박스를 열었고 안에는 작은 용기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각 용기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용기를 집어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크기, 같은 내용물이었어요.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죠. 저도 제 용기를 집었습니다.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입 크기로 잘려 있고 손에 묻지 않게 단단히 말려 있었죠. 수진이 직접 만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먼저 퍼졌고 아삭아삭한 야채 식감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김밥이 온다는 걸요.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만듭니다. 안정감은 집중력을 만들죠. 자판기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이 왔고 우리는 그걸 먹으면 됐어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환자 차트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요. 숫자들이 또렷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흐릿해졌을 시간인데 말이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고 목소리가 차분했죠.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피로감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배달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휴게실로 사람들이 모였죠. 배달 기사가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 용기를 집어갔어요. 이제 이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마치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김밥 시간도 정해진 거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패턴이 확실해졌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밤 우리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새벽 3시의 위기 시간대를 더 잘 버텼죠.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들이 줄었어요. 약물 용량 재확인 횟수, 지시 재확인 요청 횟수. 미묘한 차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의학과 과장이 야간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야간 근무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얘기였어요. 환자 만족도도 올랐고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도 개선됐다고 했죠. 과장은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히 한 게 있냐고요. 야간팀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어요. 김밥 먹었습니다. 과장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알아챘죠. 수진은 설명했어요. 자판기 음식 대신 김밥을 정기적으로 주문해서 먹는다고 그게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요.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은 시도라고 계속 해보라고요. 다만 위생 문제와 예산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개인의 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김밥은 간식이 아니라 보급이 됐습니다. 전투 식량처럼 야간 근무를 버티게 해주는 필수품이 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친절은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처음 도시락을 나눠줬을 때를 말이죠. 그때는 그저 작은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2명의 야간팀이 의존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 갑니다. 수진이 없어도 김밥은 올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주문하겠죠.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는 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도 아직 불완전하다는 걸요.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이 되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밥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빠짐없이 배달이 왔고 야간팀은 그걸 먹으며 밤을 버텼죠.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환자실 야간팀, 수술실 야간팀.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영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실 야간팀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와 수진 그리고 레지던트 2명이 회의실로 갔습니다. 영양팀 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최근 야간팀의 김밥 주문에 대해 들었다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요. 새벽 시간대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졌고 팀 전체의 컨디션이 개선됐다고 말했죠. 수진도 거들었어요. 자판기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영양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왜 김밥인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10분 안에 먹을 수 있고 손에 묻지 않고 한 입 크기로 먹기 편하다고요.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고 했죠. 자극적이지 않지만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안 될까요? 샌드위치나 샐러드는요? 레지던트가 대답했습니다. 샌드위치는 소스가 손에 묻고 샐러드는 포크가 필요하다고요. 응급 호출이 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영양팀 팀장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2번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예요. 왜 그 시간인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밤 10시면 야간 근무 시작 1시간 후라고요.
첫 번째 피로감이 오기 전이지만 저녁 식사는 이미 소화된 시점이라고 했죠. 그 시간에 먹으면 새벽 3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 분담합니다. 1인당 $5씩이요. 그게 부담되지 않나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판기에서 쓰는 돈보다 적다고요. 더 건강하고 더 효과적인데 더 싸다고 했죠.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양팀은 세세한 부분까지 물었어요. 김밥 크기, 재료 구성, 보관 방법, 배달 타이밍,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팀장이 말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야간 근무자 전용 급식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요. 우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병원이 움직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개인의 시도가 병원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2주 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야간 근무자 전용 냉장고가 설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휴게실에 큰 냉장고 2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응급실용, 하나는 중환자실용이었죠. 그리고 시범 운영 공지가 나왔습니다. 영양팀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야간 근무자용 간편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옵션은 3가지였습니다.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첫 시범 운영일이 왔습니다. 밤 10시 영양팀 직원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었어요. 각 용기마다 칼로리와 재료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위생 포장도 철저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응급실뿐 아니라 다른 부서 야간 근무자들도 왔어요. 각자 원하는 음식을 집어갔습니다. 김밥이 가장 빨리 사라졌습니다. 이용률이 증명해줬죠.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요. 한 달 후 병원은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습니다.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렸어요. 메뉴도 다양해졌고요. 하지만 김밥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하다고요. 자기가 그냥 도시락 싸온 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수진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고 해결책을 찾았고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개인의 친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조가 됐다고 했죠.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수진의 김밥이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이라고요. 수진이 없어도 작동할 겁니다. 누가 야간팀에 와도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진짜 변화였습니다. 밤 11시 새로운 레지던트가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첫 야간 근무였어요. 그는 냉장고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야간 근무자용이에요. 아, 좋네요.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그는 김밥을 집어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에게는 이게 원래부터 있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게 수진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모를 거라는 걸요. 그냥 병원이 제공하는 복지로 알겠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그렇게 당연해지는 거니까요. 지금도 저는 야간을 돕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고 환자는 끊임없이 들어와요. 하지만 휴게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휴게실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밥이 있어요. 2줄 한 입 크기로 잘려있고 깨끗하게 포장돼 있죠. 용기를 집어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 아삭한 야채의 식감. 몸이 받아들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영양으로요. 김밥 한 줄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남은 밤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요. 새벽 3시가 와도 손이 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환자를 볼 때 집중력이 유지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저를 다시 응급실로 돌려보냅니다. 지난주에 존스 홉킨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수련받았던 곳이에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전화를 했죠. 시카고에서 하고 있는 야간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나눠준 것부터 공동 주문으로 발전한 것,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된 것까지요. 모든 과정을 말했어요. 과장은 들으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김밥인지, 왜 그 시간인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숫자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과장이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해보겠다고요.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김밥이 이제 시카고를 넘어 볼티모어까지 갈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어제는 다른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야간 근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경험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10분이라는 조건, 손에 묻지 않는 형태,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정기적인 공급의 중요성. 저는 이걸 그대로 옮길 생각입니다. 김밥이 아니라 방식을요. 짧은 휴식에 맞는 형태, 균형, 그리고 동료를 먼저 챙기는 태도. 그게 핵심이니까요. 김밥은 하나의 해답일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원칙이죠. 야간 근무자의 실제 조건에 맞춰야 한다는 것, 개인의 노력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어젯밤에도 새로운 간호사가 왔습니다. 첫 야간 근무였어요.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휴게실에 들어왔죠. 저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김밥 있어요. 밤 10시에 먹으면 새벽까지 버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김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 이건 당연한 것이 됐다고요. 새로운 사람도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고 머리는 맑아요. 환자 차트를 펼칩니다. 숫자들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응급 호출이 울립니다. 저는 달려갑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지난달 수진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밥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 다른 메뉴도 추가하면 어떻겠냐고요. 영양팀에 얘기해보겠다고 했죠.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주먹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밥이랑 비슷한데 속재료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비빔밥은요? 작은 용기에 담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레지던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잡채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야채도 많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식의 장점에 대해서요. 속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 맛도 있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있다는 것,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준다는 거였죠. 사실 한식이 야간 근무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밸런스가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가 다 들어있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속도 안 쓰리고 무엇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김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이게 단순히 한국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야간 근무에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충족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요. 다음 주부터 메뉴가 확장됩니다. 김밥, 주먹밥, 잡채밥. 3가지 옵션이 돌아가면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영양팀은 이미 레시피를 준비했고 시범 조리도 마쳤죠. 저는 기대됩니다. 다양한 한식을 먹으면서 밤을 버티는 모습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한식이 얼마나 균형 잡힌 음식인지, 야간 근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요. 밝게 웃으며 김밥을 나눠주던 그 간호사는 밤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한 사람의 친절이 12명의 시스템이 됐고 그 시스템은 이제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곧 다른 병원으로 다른 도시로 갈 겁니다. 김밥과 함께 그리고 다른 한식들과 함께요. 저는 응급실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고요.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떨리는 손, 흐려지는 시야, 짧아지는 판단. 그걸 본 사람이 도시락을 싸왔고 그게 시스템이 됐어요. 10분이 달라지면 밤이 달라집니다. 밤이 달라지면 환자가 달라지죠. 환자가 달라지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도 야간을 돕니다. 김밥 2줄과 함께요. 그리고 내일은 주먹밥을, 모레는 잡채밥을 먹을 겁니다. 이제 이건 제 밤의 일부니까요. 수지는 여전히 야간팀에 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여전히 동료를 먼저 챙기죠. 다만 이제 그녀는 김밥을 직접 싸오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게 맞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시작한 사람마저 평범하게 만드니까요. 특별함이 당연함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죠. 저는 다음 환자에게 갑니다. 손은 안정적이고 목소리는 차분해요. 새벽 4시에 응급실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식 덕분에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